아빠 찬스를 쓴 딸이 그 아빠 찬스로 갭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 찬스를 쓴,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 딸만 세금 폭탄을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지원을 해준, 찬스를 쓰게 해준 아빠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게 이제 더 오래라는 그 기사 어떤 컨텐츠 이름인데 저도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조현진 세무사님입니다. 뒤에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 해서 회계사님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 글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좋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군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상 증여자, 이제 돈을 준 사람이죠. 모친 A고 수중자, 증여를 받은 사람 자녀 B와 자부 C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위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모친이 요렇게 전세자금과 갭투자자금을 몇억 원씩이나 이렇게 주셨네요. 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자녀가 이걸 받았는데 이 받은 돈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는 갭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전세를 살고 고가 아파트 갭 투자를 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아주 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주택수를 두 채를 늘려버리면은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는 하나로 가는데 그 하나를 똘똘한 하나로 가고 그 똘똘한 하나를 여기 끼어있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한 거고 자기들은 적당한 곳에 전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인한 돈 지출도 줄이고 그리고 전세로 나중에 그 보증금 돌려받는 거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똘똘한 채 사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아주 잘한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 증여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떤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무조사한 사례예요. 자, 근로자 A가 자금 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몇억 원을 차입한 후에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서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그냥 증여세 내면 끝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차용증 차입한 걸 해가지고 뭔가 증여세를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 중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서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별로 없는데 거액의 돈을 차입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도 아마 내용은 없는데 거의 없거나 아주 작았을 거고 결정적인 게 이거죠. 30년 상환을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조건으로 간다 하면은 무조건 이때는 부모 자식 다 필요 없고 제3자하고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 5억을 빌려주신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비록 뭐 구독자, 뭐 절친 이렇게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3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3자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빌려주면서 제네시스님 방송 잘 보고 있으니까 30년에 걸쳐 갚으세요. 이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기로 했으면서
그래도 부모 자식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또 나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갭 투자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수로 거주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갭 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몇억 원을 지급을 해주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림이 좀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맞네요. 저는 좀 그림이 좀 놓친 건가 해서 좀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지금 그림은 하나만 있어서 이거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찾아보시면 요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여세 몇억 원 추징을 하게 했다 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조심해, 약간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자금 출처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금 출처를 하라고 소명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따지는 게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자금의 원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이게 무서운 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만 30세라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법한데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고가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자, 왜 그러냐면 나이가 좀 이렇게 계속 있어야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음에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취득 자금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상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상 자금 출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거래가격 6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 경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 경우는 매수인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기재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이제 확대한 거죠.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투기과열지구면 3억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개정되는 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모두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한다.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이상.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그러니까 법인으로 뭐 사면은 이게 뭐 계획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증빙서류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이 투기과열지구면은 증빙서류를 다 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먼저 내고, 추가로 요청을 하면은 내야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명사초청 특강에도 김종석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 리얼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죠. 저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거 위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명사초청 특강은 참고로 우리 멤버십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명사초청 특강은 언제든지 보시고요. 멤버십 특강은 제가 기존 영상 7월 말까지 오픈하니까 좀 빨리 들으시는 게 좋겠죠. 물론 7월 멤버십 특강은 8월 말까지니까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증빙을 못하면은
증여세로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위에 이제 나온 거였죠. 뭐 잔고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이면은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부동산 처금 대금이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보증금을 끌어다 썼다 이제 받았어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에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금 출처 조사 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당해서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소명해라 라는 게 지금 이제 과세당국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요즘 자금 출처 조사의 트렌드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의 증여세만 고려하지 않고 준 사람의 소득세 탈루 여부까지 조사한다. 그래서 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세금 폭탄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가져온 제가 이유죠. 자, 아래는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중 하나인데 자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부친의 소득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증여자 부모, 수증자 자녀, 주소. 뭐 별로 이게 인적사항 중요한 거 아니네요. 뻔한 얘기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은 심플해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녀한테 현금 증여를 합니다. 현금 증여.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이 현금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그냥 제대로 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이 고가 아파트가 규제 지역이거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투기과열 죽으면은 관련된 증빙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제대로 증빙을 못했겠죠.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수증자에서. 근데 수증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 원천까지 간다는 거죠. 증여자까지. 그래서 증여자 봤더니 축산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규모 사이즈를 보니까 요만하게 큰 돈을 줄 리가 없는데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축산업에 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봤더니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털린다는 거예요. 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그 부친의 소득 금액이 보니까 적어. 그러니까 부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수익 금액 누락 몇억 원 적출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신고 안 한 종합소득세 개인 명의로 했으면은 법인으로 했으면 법인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축산업은 제가 알기로 면세인데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가 들어가면 부가가치세까지 나가겠죠. 이제 아주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특히 부가가치세가 아주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그래서 부친 소득세 몇 천만 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네요. 생각보다. 자녀 증여세 몇억 원 추징. 이제 요게 크게 나왔죠. 증여세 이제 몇억 원 추징. 제대로 신고를 하나만 안 한 것 같아요. 몇억 원까지 나온 거 보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있다. 자,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21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다. 증여 추정 배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이상 뭐 세대주라면은 4억인가? 거기까지는 그냥 증여 추정을 그냥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이 정도면 샀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뺀다는 거예요. 조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업무에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뭐 40대 세대주지만 4억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3억이라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 그리고 증여세를 안 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내는 겁니다. 자,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제4호의 위반에 해당돼서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하고 별도로 어떤 증빙을 제대로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죠. 이 증여세와는 또 별도의 과태료인 게 양쪽에서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자,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 10년 동안 합산하니까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자, 아래 기준 볼까요? 여기 나오죠. 취득 재산 30세 이상인 자면은 세대주인 경우 2억, 40세 이상인 자면은 4억.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면은 이미 뭐 중위 가격이 뭐 10억이 넘었죠. 물론 중위 가격하고 평균 가격은 약간 다릅니다. 중위 가격이 좀 더 높을 거예요.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세대주가 아니면은 뭐 30세 이상 1억, 40세 이상 2억. 그런데 이제 비록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설령 이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실하면은 증여세는 내는 거고요. 아, 그렇죠. 여기 있죠.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선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고요. 기사 내용 길이 자체는 좀 짧은데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증여하고 이제 차용증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추가 설명 드릴 건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 등의 증여를 하면 당연히 이게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안 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증여세를 안 내볼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은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여해서 이제 빌려줍니다. 그러면 원칙상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럴 리 없는데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을 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는 안 되겠죠. 다만 이 차용에 따른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 차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은 제3자와 한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차용을 했는데 차용증도 없어.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자,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를 지급받지 않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자를 지급받긴 한데 뭐 이자 자체가 너무 작아, 금액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4번은 뭐냐면 이자도 받고 그랬는데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뭘로 하시면 되냐면, 내가 과연 이거를 제3자와 거래했을 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 이렇게 할 거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를 피하려고 내가 차용증을 썼는데 그 조건을 똑같이 내가 제3자한테 못 쓰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요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차용증을 쓰는데 2억을 했다고 합시다. 자, 2억을 빌려주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한테 이자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자, 4.6%면은 2억이니까 920만 원이거든요. 연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고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자소득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무슨 규정이 있냐면은 요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다. 그럼 이때는 그래도 증여로 안 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법정 이자가 4.6%인데 그때 9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0% 했다. 즉 이자를 안 받았다. 그래도 오케이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1000만 원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2억이 아니라 3억이다. 그럼 3억에 대해서 4.6%면은 13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때는 1000만 원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하면 안 돼요. 무이자로 하면 이때는 증여로 가버려요. 차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4.6%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끔 조금 낮추면 되죠. 예를 들어서 2% 해볼까요? 그럼 그 차액이 2.6%잖아요. 그러면 3억이 2.6%면은 780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밑에니까 이건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실 거면.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을 30년 했다. 이건 좀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이거를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30년 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3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3억 빌려주면서 30년 상환? 하실 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자식 간에 했던 조건을 내가 모르는 제3자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뭐 3억이 아니라 30억을 제네시스님한테 뭐 30년 상환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제가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헷갈리고 좀 잘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했던 차용증 조건을 내가 모르는 제3자한테 했을 때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했을 때 꺼려지는데 이거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준 거고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제3자는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뭐 숫자를 쓰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도 여러분들 또 돌아서면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쵸? 네.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 뭐 몇 억씩 받아서 지금 벌써 한 100억 이상 넘는 또 많은 자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하시고 그냥 구독만 하시면 안 되고 옆에 종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전체 알림 받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은 제가 보통 평일 낮 12시에서 1시 요 사이에 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때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전체 영상 다 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꼭 멤버십을 안 하셔도 라이브는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라이브 앞이나 뒤에 제가 편집해서 없애버리는 것 중에서 이제 좀 약간 나름 꿀이 되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알림 설정 하시고 난 이런 거 시간 맞추는 거 귀찮아 못하겠어 그러시면은 멤버십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멤버십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원래 일정이 막 여러 가지가 오늘 있어가지고 점심 라이브를 못할 뻔 했는데 그 하나가 좀 연기가 되고 나머지 오후에는 좋은 또 미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클래스 101 그 슈퍼 얼리버드 1, 2차 다 일찍 마감이 됐고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쓸 건데 코칭권도 좀 빨리 마감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촬영 어떤 컨셉을 할지 오늘 미팅 가니까 되게 저도 재밌을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오랜 제가 대학생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도 덥지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특히 물 잘 드시고 저는 지금 계획하에 PT 열심히 받고 체중 조금씩 빼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획하신 거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빠이빠이.